사업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아무리 재개발 규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멀쩡하게 조합 설립 인가돼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뉴스 보면 어떤가요? 지금 공사비가 2배, 3배 뛰어 올랐다 보니까 이 공사비로는 우리 사업 못합니다. 막 조합에서 막 조합장 갈아엎자, 뭐자 비대위도 등장한 것도 있고 시공사와의 갈등, 공사가 멈추는 것도 있고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펼치는 게 지금 정비사업의 현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려 한다 하더라도 분담금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곳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더 떨어지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간단하게 보면 심플합니다. 사업성이 좋았었던 곳들은 진작에 다들 움직였었거든요. 대지분이 높았었던 곳들, 용적률이 낮았었던 곳들은 여기 사업성 좋으니까 그렇게 막 싸우면서도 어떻게든 끌고 왔었었는데 지금 이제 추진하는 곳들 중에서도 사업성이 괜찮은 곳들도 있지만 사실 안 좋은 곳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90년대 아파트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업성이 솔직히 말해서 없는 곳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인당 분담금을 5억 이상씩 납부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 하려 했었을 때 진짜 대지분 30평씩 내가지고 뭐 환급받고 이런 재건축 말고 일반적으로는 3억에서 4억 정도를 납부한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현황들을 보다 보면 4억에서 5억 정도 납부하는 게 일반적으로 가고 있고요. 분담금 3억이다? 어우 너무 싸요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시점.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어떻게 가나요? 5억 이상 납부하는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그러면 그렇게 5, 6억씩 납부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사업성을 한번 보고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사업성을 한번 비교해 보면 새롭게 추진하는 곳의 사업성이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나는 5, 6억 분담금 납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5억씩 과연 납부할까? 라고 했었을 때 납부할 수 있는 곳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설령 사업성이 아주 안 좋아서 1대1 재건축을 간다 하더라도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대가 40억, 50억씩 가는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담금 5억이 뭐예요? 우리는 하이엔드 초고층 가서 공사비를 어마어마하게 써도 분담금을 설령 뭐 8억에서 10억씩 납부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반면 얘도 강북이에요, 경기도에서요, 아니면 지방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주변에 대장 지역이 있고 정말 가격대를 잘 받쳐주는 그런 곳이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주변에 가격이 별로 안 받쳐주면 우리가 공사비를 5, 6억씩 써가지고 가치가 있어?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인지 사업성이 있는 지역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곳이라고 하면 사실 용적률을 많이들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대지 면적에서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반쪽짜리 답변이라 볼 수 있고요. 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00%다. 대지가 100평짜리에서 연면적을 200평으로 갖다가 지으면 그게 200%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용적률 내에서 층수를 높일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한 개 층을 10평으로 깔게 되면 20층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고도 제한이라든가 뭐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비만 더 나오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부분들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보통은 층수가 높은 거는 뭐 문제가 있고 과도한 특혜고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약간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거고 층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용적률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당연하겠지만 그러면 용적률이 높다라는 거는 조합원들이 내 주택 마련하고 그러고서 추가적으로 일반 분양할 세대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일반 분양 세대가 많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분양 수입을 통해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예전에 사업성이 높았었던 그런 반포주공 이렇게 대지집 막 30평씩 되던 애들은
오히려 분담금이 아니라 환급을 받는 그런 상황들도 나오게 되는 반면, 근데 이런 일반 분양 수입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분양 수입이 부족한 부분들은 분담 금액으로서 조합원들이 충당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지지분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대지지분을 어떤 식으로 살펴보게 되면 33평형 신축 아파트를 지었었을 때 평균 대지지분이 진짜 적으면 11평, 많으면 13평 이 사이거든요. 그래서 12평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평균 대지지분이 12평도 안 된다라고 하면 전 세대수를 33평으로도 못 짓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용적률 획기적으로 많이 받으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용적률 인센티브가 공짜가 아니거든요. 대지지분을 또 기부 체납해야 되고 임대주택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게 많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12평도 안 되는 것들은 솔직히 법적인 특혜라고 불릴 정도의 인센티브가 과감하게 부여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아니면 이런 단지들은 1대1 재건축으로 가면서 분담금액 1인당 5, 6억씩 깔면서 움직여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대지지분이 높은 곳들, 보통 사업성 좋은 것들, 대표적으로 목동 신시가지들을 많이들 예를 드는데, 목동 신시가지가 현재 용적률이 100%대 초반,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3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종상향 이런 거 안 받아도 서울시 조례상에서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목동 신시가지는 사업성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들도 있고, 실제로 대지지분을 평균들을 보게 되면 대지지분이 20평 중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잘 추진될 수 있겠지만 사실 똑같이 80년도에 추진된 이제 0.5기 신도시라고도 부르거든요. 1기 신도시 전에 있었다라고 해서, 근데 목동 신시가지와 다르게 상계동, 중계동, 창동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대지지분이 정말 낮습니다. 이런 곳들은 법의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냉정하게 말했을 때 사업성이 낮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사업성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갑니다.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 편하게 평균 대지지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재개발은 도로 부지도 있고 이제 빌라도 있고 그리고 다가구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도 있나요? 단독도 있고 통건물도 있고 무허건축물도 있고, 이거는 평균 대지지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쪼개기가 많이 돼 있는 곳들 피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있어요. 똑같은 대지지분 내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게 되면 그러면 입주권을 하나를 받게 되는데, 이 단독주택을 헐어버립니다. 헐고서 신축 빌라를 지어요. 지어서 이게 10개 세대로 나누게 되면 입주권이 10개로 늘어나 버리죠. 그럼 그만큼 일반 분양 세대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성 같은 경우는 동네를 한번 싹 둘러봅니다. 이 동네 너무 길이 험악해요. 소방차도 못 지나가요.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그 동네에 곳곳에 박혀있는 신축 빌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얘네들이 많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겠다라는 사항들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업성 체크 꼭 하고 진행해 보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답정너인데요. 사업성이 높은 곳들이 사업이 잘 추진되겠죠.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사업성이 좋은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소득 수준이 높은 곳들은 전반적으로 빨리 갑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강남이에요. 강남도 맨날 싸우고 뭐하고 하는 데들 많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죠. 분담 금액이 5억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이 5억을 받아들이는, 체감하는 금액의 온도차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억 생각한 것보다 너무 높은데 낼 수도 있지 뭐. 대신 우리 고급화로 가자.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고소득자들이 많고 좋은 동네 같은 경우는 주변 신축 아파트 집값이 높겠죠. 그러면 우리 5억 내더라도 충분히 집값의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한 곳들은 이게 또 여기서 이 금액이 단돈 몇 천만 원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
그리고 한 발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소득도 소득인데 연령대도 잘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기 신도시예요. 뭐 분당이라 한다 하더라도 분당 전반적으로는 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모 단지를 봤더니 평균 연령대가 60대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내 나이가 지금 뭐 해가지고 뭔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재건축하냐, 그냥 난 이대로 살래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본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에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 격에 위치하고 있는 타마뉴타운, 언론에서 많이 조회해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도 보다 보면 역세권 주변만 어떻게 개발돼 가지고 젊은 층도 있고 그렇지, 역세권이 아닌 곳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 그런 지역들은 다들 노인들밖에 없다 보니까 재건축을 생각도 못 합니다. 그냥 오히려 나이 먹고 아유 여기서 뭐 재건축해서 진짜 말 그대로 뭐 돈 벌어도 내가 뭔 부귀영화 누리냐, 그냥 이대로 살고 난 그냥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는 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냥 나 이 동네에서 살고 싶어, 왜 집을 허무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동의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자,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업 속도가 빨리 될 만한 곳들을 찾겠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사업성이 높은 곳, 두 번째 입지가 좋은 곳, 세 번째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면서 연령대도 상대적으로 낮은 쪽이 훨씬 정비사업 추진이 잘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